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적십자의 이한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KDRT 분들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적십자에서 꾸준히 이런 강의를 하나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KDRT 회원들과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요. 직접 대면으로 진행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라도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인도적 지원의 국제 기준과 동향인데 저는 이제 현장 실무자입니다. 현장 실무자다 보니까 이제 학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이 정도의 국제 기준과 동향은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직접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 수혜자들에게 우리의 책무성을 다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진행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추후에 질의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도 이제 배우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의견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제가 3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장 중요한 글로벌 정책과 우리 인도적 지원, 저희 영어로는 Humanitarian Assistance라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방향 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칙이라든지 규칙, 꼭 지켜야 될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매년 그 UN 오차가 주관을 해서 제네바에서 휴머니테리언 네트워크 앤 파트너십 위크를 일주일간 보통 4월, 5월에 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다양한 인도적 기구들이나 이제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들도 들어옵니다. 다 같이 들어와서 주요 인도주의 이슈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있는데 2021년도 그 주간에는 어떠한 주요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 트렌드 동향과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genda for Humanity라고.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 humanity 자체가 인류 전체를 뜻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인류애를 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인류가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도주의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2016년 5월 달에 반기문 전 총장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불리죠.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요 국가 정상들을 다 모으셨어요. 당연히 국제기구 수장들도 다 모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인도적 지원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이전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희 원조 무용론이라든지 원조 비효과성이라든지 저희가 20세기 한 초중반부터 엄청난 지원을 했었죠. 엄청난 원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에 이제 중점적으로 좀 질적으로 수준 있는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희 원조의 효과가 거의 없다.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더 원조를 잘할 수 있을지 논의들이 꾸준히 이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저희가 지형이 바뀐 게 2010년도 초반이었죠. 2010년도 초반에 아랍의 봄으로 북아프리카에서 민주화 운동이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저희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북아프리카 중동의 난민 위기가 유럽 전역까지 휩쓸었죠. 그러니까 인도주의 지형이 재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접근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인도적 수요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Agenda for Humanity 5가지 의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제가 뭐냐면 전쟁을 예방하고 종식시키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 아랍의 봄 이후에 이제 그 대규모 국제전도 벌어졌었고 이제 내전 상황도 벌어졌었고 다양한 무력 충돌로 인해서 난민 위기들이 촉발이 되고 인도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각국 정상들을 모았던 이유도 이 분쟁을 예방하고 종식하기 위해서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원론적으로는
정치적 이슈와 인도적 이슈를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인도적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이 불가피하고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의제에도 보면은 리더십들의 그런 결의를 되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예방하고 종식함에 있어도 혹시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초기 단계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 분쟁이 확대돼서 전 세계적인 그리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줄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인도법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국제인도법이라고 나와 있진 않고 그 전쟁의 규칙을 이제 준수하자, 이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주의 분야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세 가지 국제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이제 국제인도법이고요.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이 있는데, 그 중에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수단을 제한하자는 거예요. 네, 국제인도법이란 게 뭐 다른 실체가 있지는 않고요. 196개국이 체결한, 정부가 당사국입니다. 정부가 체결한 제네바 협약이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이 비전투원이라고 저희 부르는데,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포함한, 그리고 전투 능력을 상실한 이 전투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리고 포로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전쟁 무기에 있어서도 전쟁 무기에, 그러니까 목표한 전투원을 제외한 이 무분별한 대량 살상을 막을 수 있는 무기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또 군사 시설 이외의 민간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프라 시설, 병원 시설도 당연히 포함되죠. 이런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는 그런 규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전쟁 당사자들이 너무 다양해지면서 너무 자주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제가 아까 병원 시설을 얘기했는데, 병원이라든지 병원 시설뿐만이 아니고 장비나 인력에 대한 보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진 그 내전 상황에서 보면은 MSF,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직원들이 피살당하는 경우도 생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법을 준수를 해야만 우리가 인도주의 수요 전체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군사시설이 전혀 없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이 폭격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이 폭격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럼 그게 당연히 난민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 난민 문제가 이 사람들만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저희 뭐 호스트 커뮤니티, 그 지역사회 전체가 이 위협에 다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시리아 난민들 대다수 200만 명 이상이 터키에 거주하고 있죠. 적십자에서도 뭐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면 터키의 기존의 사회는 경제 구조가 아예 재편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한 번에 일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전체를 초과하게 되죠. 그럼 난민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인도적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적 수요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인도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면 이제 Leave No One Behind인데, 아까 난민 문제와 또 직결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저희 인도적 원칙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가장 이제 취약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층부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저희가 인도적 원칙 중에 하나인데, 누가 가장 취약한지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난민입니다. 이게 또 국제법적으로 보면 난민은 이제 국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 계층들을 난민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뭐 IDP, Internal Displaced Person이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이게 또 직역하기 마땅치 않아서 저희는 주로 실향민이라고 부릅니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보다 더 취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국적자들. 저희 지금 한국에도 무국적자들이 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 지위 인정은 받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디에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무국적자로 이제 쭉 자라서 지금 뭐 학교 갈 연령이 되었는데 무국적이 되어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요. 지금 현대 국가의 시스템에서는 국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뭐 사회 보장이라든지 이런 인도적 지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래서 그 누구도 뒤에 놓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자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수요를 종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자는 건데, 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방식이 제가 아까 뭐 핵심 중에 하나인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New Way of Working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서 주로 협력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 협력이 기관 간의 협력도 있지만 분야 간의 협력도 있습니다. 저희 KDRT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긴급 구호 상황, 인도적 지원 상황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긴급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 개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기구도 있는데요. 그 분야 간의 협력은 또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투자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여기 또 표시해 놓은 이제 그랜드 바깅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까 원조를 계속 하기는 했는데 왜 원조의 효과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이 수직적인 원조만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반성에서 나온 아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핵심은 우리가 원조를 하는데 그냥 돈만 퍼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원조를 좀 통해서 그 지역 내 자생력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 흔한 미사역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물을 먹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뭐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또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길러주는 이 로컬 액터의 역량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그랜드 바겐 보면 일방적으로 계속 퍼주는 게 아니고, 이 뭐 시장 기반 접근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연스럽게 돈이 그쪽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사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래서 펀딩이 필요한 게 아니고 파이낸싱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게 그랜드 바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세 개 표시해 놓은 거는 요거는 제가 뒷장에서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enter for Humanitarian Data도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뒤쪽에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랜드 바긴입니다. 이 인도주의 의제에서 이어져 나오는 건데요. 그랜드 바긴은 주로 이 파이낸싱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돈을 부었는데 이건 양쪽에 대한 다 책무성의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기부를 해준 기부자에 대한 책무성, 그리고 우리가 그 비용을 받아서 인도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원 대상에 대한 책무성, 이 양쪽에 대한 책무성을 다 만족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 효과가 없었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저희가 공급 위주로만 봤어요.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펀딩이 더 필요하다,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원을 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리뷰를 지금까지 했던 원조를 쭉 평가해 보니까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수요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도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공급이 아무리 증가해도 이 격차는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접근을 하는 거죠. 수요는 줄이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대신에 공급은 이제 늘어난 수요에 맞게 늘려주거나 이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 거리를 줄여주는, 이 갭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뭐 이거는 뭐 키워드로 보시면 될 거예요. 결국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는 것.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이 우리가 받은 원조가 우리 기구나 단체에서 투명하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현장에 전달이 되었을 때 우리 지원 대상인 수원국 정부라든지 수원국의 기관에서까지
최종적인 우리의 지원 대상, 최종 뭐 시장 관점에서 보면 최종 소비자겠죠. 최종 소비자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는 뭐 최근에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기도 하죠.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우리가 원조를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최종 도달해서 마지막 우리 지원 대상이 전달되는 것까지를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이제 공유하는 방식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거는 저희 되게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비교해 보면 유통 단계에서 개입하는 이제 중간 관계자가 많아질수록 비용은 높아지게 돼 있죠. 간접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직접 수혜자에게 지원 대상에게 전달되는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현지화가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 효율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중간에서 계속 국제기구가 개입하고 비용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기관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게 할 수 있는 요 방식이 되게 강조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최근 한 10년 내에 급성장한 NGO 중에 하나가 이제 Give Directly라는 NGO가 있습니다. 그 NGO가 일하는 방식이 미국에서 이제 기부를 받은 정부로부터 많이 지원도 받고 있고요. 기부를 받은 금액을 현지에 있는 지원 대상의 계좌로 바로 넣어줍니다. 물론 지원 대상을 선별함에 있어서는 현지 코디네이터들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운영비가 3%에서 5% 정도 차지되고 97% 가량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혁신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이 3%, 5%의 비용으로 이제 랜덤 리서치를 하는 거죠. 임팩트 리뷰를 하고, 그래서 우리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개선을 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도 있고요. 이 바로 연결되죠. 현지화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연결되는데, 현금성 지원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부를 현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할 때도 지원 대상에게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요 캐시 앤 바우처 이 방법을 비율을 늘려야 된다. 최대 뭐 25%까지 늘리자라는 내용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간의 중복, 똑같은 걸 똑같이 지어주면 한 마을에 마을회관이 하나만 필요한데 그 마을회관 뭐 대피소, 재난 대피소를 하나만 있으면은 전 마을을 수용할 수 있는데 여러 기관이 그게 이슈가 되고 기부가 잘 받아지니까는 2개, 3개 지어 놓는 거죠. 이러면은 이만큼 이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조정을 통해서 중복을 제거하자.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현장 조사도 재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이제 KDRT도 나가기 전에 아마 현장 조사팀이 떠나서 현장 조사를 할 텐데 그런 팀이 수백 개가 와서 똑같은 조사를 하거든요. 지역 로컬 거버먼트에 가가지고 지방 정부에 가서 계속 똑같은 내용 계속 물어요. 근데 그 현장 조사가 다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휴머니테리언 이제 펀딩에서부터 다 출발해서 거기서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기관 간에 이제 범기구적인 범정부적인 차원의 현장 조사를 하나만 수행하고 그 같은 결과로 우리가 다 활동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참여를 높이자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해외에서 원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저희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솔루션이 다 비용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개진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부터 지역 주민들, 현지인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보시키는 방법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또 바로 7번째로 이어가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저희가 기부자 중심에서 다 나오는 문제긴 한데요. 7, 8, 9 요까지 전부 다 보면 기부자들의 욕구, 기부자들의 회계 연도, 기부자들의 뭐 회계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실제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저희 일상생활을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우리가 올해 쓰는 돈 다르고 내년 쓰는 돈 다르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희는 수입이 계속 고정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는 1년만 지원하고 말고
뭐 1년에서 3년짜리 계획만 세우고 그렇게 하고 그치고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어느 정도 이까지 쌓아 올려놓은 게 임계점을 넘기는 데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지원이 끊기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지원할 때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 여기서 시작하다가 또 끝나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단연간 비지정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욕구에 맞게 약간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면서 진짜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펀딩 방법, 재원 조성 방법이 단연간 비지정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운영비가 이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그 기구에서, 인도주의 기구나 단체에서 들어가는 간접 운영비, 간접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부자들이 각자 다 다른 형태의 리포팅을 원하거든요. 리포팅 수준도 요즘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리포팅을 만들어내려면 현장 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다 비용이 드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하나의 사업, 비슷한 사업도 다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른 모니터링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을 간소화해서 하나의, 요즘은 이제 원 리포팅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리포팅 시스템만 만들어내면은 그 간접 비용을 다 줄이고 실제 그 남게 되는 비용을 우리 지원 대상에게 돌려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번째는 이제 메인스트림은 아니고요. 요거는 항상 저희가 밑에 근거에 깔아둬야 될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도주의 분야와 그 개발 협력 분야의 연계.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인도적 욕구 자체가 줄어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랜드 바겐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랜드 바겐 2.0으로 좀 진화를 했습니다. 진화를 했는데 맥락은 똑같습니다. 맥락은 똑같은데 이전에는 이제 9개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 크게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목표가 뭔지가 조금 보이질 않았어요. 그거를 조금 카테고리를 묶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뀐 게 더 나은 인도주의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내자. 그냥 효율성, 효과성만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효율성, 효과성은 어떻게 보면 수단이잖아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어낼 건지를 좀 명확하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질적으로 좀 높은 펀딩을 하자.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연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 수 있어요. 1년에 100만 달러씩 끊어서 5년을 하는 거랑 5년 전체를 약정해서 500만 달러를 하는 거랑 들어가는 금액은 똑같은데 이 펀딩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 높은 펀딩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화적인 부분입니다. 현지 사람들의 참여를 최대한 증대시켜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욕구 기반의 니즈 베이스드 우리가 어시스턴스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지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지원을 하자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키워드는 저희 뭐 교재 나가거나 아니면 필요하실 때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새로운 업무 방식인데요. 어차피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라서 이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요 하나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게리 코닐이라고 국제적십자사 연맹의 사업 전체를 담당하던 이제 전 사무차장, 지금은 안 계십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요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각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지, 이 협력하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화두를 던지셨고요. 이 맥락에서 이제 새로운 업무 방식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같잖아요. 휴머니티, 이 전체 인류의 번영,
인간의 고통과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대로 가는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유엔이든 NGO든 아니면 뭐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든 저희 적십자든 목표는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다 각자 분절돼서 일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러면 그 분절하는데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책임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자라는 게 새로운 업무 방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접근법 중에 하나인데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으로서 봤을 때 이제 범세계적인 목표는 SDG라는 큰 목표가 있죠. 그러면 그 목표 안에서 공동의 성과, 이제 세부적인 공동의 성과를 만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콜레라를 들었는데 콜레라의 신규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률을 몇 %로 경감하자. 어떤 국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에서 콜레라의 신규 감염률을 뭐 100% 방지하고 전체 감염률은 뭐 20%로 낮추자라고 했을 때 각 기관이 여기 어떻게 기여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전에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적십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을 분담할 수도 있고 분야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 신규 감염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저희 홍수라든지 뭐 태풍이 들이닥쳤을 때 이제 수인성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식수 위생 환경이 악화되면 콜레라의 감염률은 확 치솟습니다. 그러면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신규 감염률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겠구나라고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 계획을 짤 수 있는 거고요.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감염률이 그런 홍수 때 식수 위생 환경이 망쳐지면서 확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식수 위생 환경을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거 이제 똑같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발을 하는 사람이나 개발을 하는 기구나 단체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나 하나의 목표로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가 하나의 목표로 나가자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업무 방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중심으로 가는 아젠다고요. 유엔도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UNDP는 이제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UNHCR은 난민 요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유니세프는 아동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을 하는데, 그런 기구들 간에 조금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식이기도 하고, 유엔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기구를 포괄하는 범기구 차원에서의 협력도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클러스터 방식의 접근도 그 부분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뭐 상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도적 지원 기본 원칙인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humanity는 인도, neutrality는 이제 중립, impartiality는 공평, 인디펜던스는 독립이죠. 이 네 가지를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휴머니티는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이면 우리가 어디든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 뉴트럴리티는 저희가 중립을 지키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그 정치적인 그리고 뭐 종교적인 그리고 뭐 어떤 약간 그런 좀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 버리면은 저희 활동 자체에 제약을 조금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뭐 좋은 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잡은 지금 세력이 약간 이제 반인권적인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기돼야 될 문제죠. 우리가 거기 인도적 지원을 하는 인권적인 접근은 조금 다릅니다. 인권적인 접근은 조금 다른데, 인도적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인도적 수요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된다는 게 이제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무력 충돌 지역에서 이 중립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한 일방에 의해서 무력 충돌이라는 건 항상 이 2개 이상의 이제 대상 주체가 엮여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의 주체라도 저희가 거부가 당하게 되면은 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인도적 욕구에는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 접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립은 항상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구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각 개인이 활동함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의견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인이 만약 KDRT라든지 뭐 다른 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활동함에 있어서 이런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게 되면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부터 접근을 제한당할 수 있게 되고, 혹여나 개인의 의견이 그 기구라든지 단체 전체 의견으로 왜곡돼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속돼서 활동하실 때는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mpartiality는 공평입니다. 이는 가장 긴급한 재난부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뭐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인도적 욕구가 가장 필요한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영양 상태가 결핍된 사람이 제 옆에 있고 저도 있고, 근데 둘 다 이제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둘 다 배가 고파요. 근데 사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평등과 공평을 조금 헷갈리는데, 평등하게 준다면 이제 반씩 갈라서 반씩 주는 거겠지만은, 공평하게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영양 상태가 결핍된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공평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디펜던스는 저희가 인도적 원칙에 기반해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확실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쉽지 않죠. 현실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크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체나 기구라든지 이제 소속이 돼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KDRT 같은 경우에 정부 소속이죠. 정부 소속을 일하는 거고, 적십자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100% 독립돼서 일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행동을 결정하거나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고려 요소보다는 인도적 지원, 앞에 얘기했던 인도, 중립, 공평,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독립성을 항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적십자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적십자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인도적 지원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해서, 지금 실제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라든지 기구가 이 행동 강령을 채택해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아까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현지의 문화 간습을 존중해서 우리가 꼭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 여자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겠죠. 현지의 문화를 존중해서 해야 되고, 현지의 문화가 저희 상식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문화를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현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해외 지원은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나온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인도적 욕구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현지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그 지원 대상들의 참여를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 대상들을 되게 수동적이고 그냥 말 그대로 저희 수혜자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거는 뭔가 시혜를 입는 사람, 시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수직적 관계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현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이제 구호품 배분 현장을 만든다 하면은 뭔가 거기 필요한 이제 설비라든지 시설도 있을 거고 최대한 그 지역 마을에서 조달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조달해서 쓸 때도 저희 구호요원들이 뭐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그 힘을 쓸 수 있는 청년들, 주로 청년계층들이죠. 청년계층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특히
특히 여성 그룹들이 필요할 때는 그 지역에서 조금 신임받고 있는 그 여성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오래되신 뭐 연로하신 할머니들을 불러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계속 역할을 지어주고 같이 활동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도 잠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수혜자가 아니고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재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외부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환경에 지금 구호를 하고 있는 저희도 그 환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랑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꼭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앞에는 조금 개인에 대한 행동 강령이었다면 이거는 조금 조직에 대한 조직에 적용되는 점이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적십자에서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적십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모든 인도 지원을 하는 기구나 단체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첫 번째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인간의 존엄성 부분도 똑같은데 저희가 뭔가 남아 돌아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누구나 그런 불가피한 요소로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권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살짝 중복되는 내용이 나와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칙은 Do No Harm 원칙인데 요거는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원칙이랑 규칙이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지 아니면 접근 방법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인도주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쓰이는 이제 도구, 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 의견들이 뭐 분분한데 이거를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걸 원칙으로 쓸 수도 있고 도구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두노함의 정의도 아직 명확하게 하나로 합의가 된 건 없고요. 첫 번째 정의는 조금 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활동이 인도적 지원 활동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당연히 활동을 하는 거지만 지원 대상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는 게 조금 작은 범위의 협의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조금 광의의 개념입니다. 우리 활동 자체를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 그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야기가 되면 이 가치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큰 맥락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맥락 속에 빠져서 한 부분에만 있기 때문에 그 장님이 그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한 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사회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그 사회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 그게 광의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제가 겪었던 것 중에 이제 2013년도에 필리핀 태풍 이후에 제가 필리핀 현지에 나가서 1년 이상 재건복구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신발 기부가 들어와서 필리핀 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던 마을에 신발을 나눠준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뭐 최대한 그 수혜 지원 대상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뭐 사전에 이제 봉사원들을 동원해서 아이들 신발 치수도 다 재고 그리고 아이들 선호도 조사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최대한 맞는 욕구에 기반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는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마을이에요. 시장이라든지 경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데 당연히 그 시장에도 신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발을 자주 소비하진 않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자주 사진 않고 근데 저희가 신발을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1년 정도 그 마을에서 신발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그러면 신발을 팔던 사람들은 이제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될 테고 그 사람의 생계 곤란을 넘어서 일단 그렇게 해서
유통 자체가 한번 끊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 이 마을 사람들이 다음에 신발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고 저희 활동 자체도 되게 좋았지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언제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는 생각할 거리인데, KDRT의 멤버로서 긴급 구호 현장에 파견이 되었을 때 우리 긴급 의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런 사례는,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나가서 하시는 거랑 아닌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은 처치가 필요해서 저희가 뭐 긴급한 처치, 복잡한 처치를 해줬는데, 수술을 해줬는데 이게 뭐 지속관리라든지 추적관리가 필요한 사례다 했을 때 우리가 빠져나왔을 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저희가 한번은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 구호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당장은 필요해서 수술은 했지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과미암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2차 피해로 이분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상호 소통이 될 줄 알았는데 상호 소통이 조금 불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할 거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실무적인, 저희가 가이드북이 될 수 있는 제 스피어 핸드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주의 최소 기준, 그래서 우리가 책무입니다.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줘야 될 기준은 무엇인지, 이거는 저는 조금 사전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쭉 보시면 물론 도움도 되지만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재민들에게 쉘터를 지원해줘요. 쉘터를 지원해주는데 쉘터 크기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한 사람이 과연 얼마만한 공간을 개인적으로 썼을 때 가장 적합한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국제 기준입니다.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알고 그 나라 특성에 맞게 조금 이제 증감을 하면서 현지화시켜서 적용을 하면은 가장 좋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인도주의 현장은 우리가 지켜야 될 신념과 우리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우리의 권리, 의무사항은 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헌장이 이루어져 있고요. 핵심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두노함도 들어가 있고요. 지원 대상 중심, 지원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엄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지원 대상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개인적인 수준의 그 행동 강령, 코드 오브 컨덕트, 그리고 스피어에 여기 보면 이제 되게 디테일한 기준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꼭 지키면서 그 기준 이하로는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내려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장 밑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원칙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적십자의 원칙과 규칙, 그거를 좀 더 보편적으로 바꿔놓은 제 핵심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적절한지,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거는 우리 관점이 아니에요. 지원 대상 관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네팔에서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도 구호 물자가 국제 조달, 이제 해외에서 네팔이 이 내륙 국가다 보니까 운송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공항도 크지 않습니다. 네팔 카트만두 공항도 되게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지체되면서 구호 물자가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해서 저희가 임시 거처 쉘터를 만들 때 보통 이제 방수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방수포가 필요한 거는 재난이 터지고 뭐 1, 2주 이내예요. 근데 그 방수포가 저희가 대량으로 도착한 게 2달 뒤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지역사회랑 이제 지방정부랑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지방정부는 이제 곧 여기 몬순 시즌이 우기 시즌이 시작되는데 방수포로는 우기를 버티기 어렵다.
방수포를 나눠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호물자가 계획에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구호물자 도착했으니까 받아달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현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한 방수포는 다음을 위해서 비축하기로 했고요. 그때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CGI 시트라고 이 철제 지붕 만드는 그런 시트가 있는데, 그런 시트 위주로 해서 임시 거처를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시의성이 떨어지면은 긴급구호는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지원 대상에 대한 욕구도 맞출 수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조정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제 필수적이고요. 이제 지원 대상들은 저희 재원은 항상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욕구 저희가 지원하는 이제 공급은 인도적 수요를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그것마저 중복되어서 지원돼 버리면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클러스터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현장에 나가면은 오차와 지방정부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범기구 협력체를 꾸립니다. 분야별로, 쉘터 분야별로, 의료 분야별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야라든지 이런 지원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장에 나가다 보면 주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에 지원하기가 급급해요. 근데 저희는 되게 한시적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지원받은 사람을, 어제 다른 기구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을 오늘 내가 또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조정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게 조정이 된 건지 아닌지 그것들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7번째 보시면 저희 활동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스스로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교육에는 최대한 참여를 해서 최대한 업데이트를 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한국 뉴스는 국제 뉴스 쪽이 많이 약하거든요. 저희 국제 뉴스는 대부분 이제 번역 기사 위주로 전달이 되게 돼 있고, 그 번역 기사도 해외 주요 언론들이죠. 그래서 그 이상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이슈들에 대해서 쭉 아시려면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넣어 놓기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는 뉴 휴머니테리언이라고 인도주의 이슈만 전달하는 미디어가 또 새로 생겨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뉴스레터라도 구독 신청을 해 놓으시면 주기적으로 메일로 들어오니까는 충분히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을 받는 거는 어차피 무료니까 꼭 한 번씩 다운받아서 의료 분야라도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의료 쪽에 핵심 개념들을 좀 쭉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긴급구호 현장뿐만이 아니고 이 약간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부분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난번 구호 활동에서 이런 걸 좀 놓쳤구나 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구호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드디어 이제 최근 동향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근 동향은 2021년도에 그 인도주의 네트워크 파트너십 주간에는 이 9가지 핵심 주제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랑 연계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조정과 현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측 기반 행동, 요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서 뒤에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HDP 넥서스라는 거죠. 연계. 우리가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과 그리고 평화까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평화란 부분이 또 평화도 소극적인 평화, 적극적인 평화가 있는데, 소극적인 평화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의 범위를 해석하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폭력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자본 계층을 주제로 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가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가피한 그 외부 충격이 전해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확실하게 연계됐을 때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이나 그 지역 사회가 궁극적으로 번영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연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했던 책무성입니다. 이 책무성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강조되는 많은 책무성들이 이 기부자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지원 대상에 대한 책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화두 중에 하나죠. 기후위기 문제고, 여섯 번째는 통합적인 보안 관리. 그러니까 이것도 HDP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이거를 같이 하자는 거죠. 아까 그 저희 현장 조사에 있어서도 이 통합적인 조사가 필요했잖아요. 이런 이 보안 관리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거고, 일곱 번째는 뭐 누구나 지금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사회 통합적인 문제고, 아홉 번째는 조직 문화와 권력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인도적 지원을 이끌고 있는 우리 단체, 우리 조직의 문화가 이 변화를 이끌기에 적합한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발생하는 권력 관계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내부에서도의 권력 관계도 있을 거고, 저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이게 제가 아까 수혜자란 말 자체가 수직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이 상하 관계가, 갑을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들어가는 순간 이 권력 관계를 어떻게 주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수평적인 이런 지원을 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주제들이 주로 논의가 됐었고요. 예측 기반 행동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는 지금 본인들의 인도적 지원의 5% 이상을 이 예측 기반 행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얼리 액션이랑은 보다 더 빠른 겁니다. 저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재난들, 홍수는 예측 가능하죠. 태풍도 예측 가능하죠. 경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데이터가 많이 있어서도 분석 기술이 없어서 분석을 못했는데, 지금 분석 기술이 갖춰졌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충분히 있으면은 우리가 5일 뒤에 어떤 마을이라든지 어떤 주에 태풍이 닥칠 거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서 충격은 똑같이 오더라도 피해를 확연하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데이터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엔에서는 저 크래프트라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에만 집중하는 그 펀드를 또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도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적십자 같은 데서도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드 서베일리언스라고, 요거는 조금 보건의료 쪽에 초점이 돼 있는데,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 같은 것도 창궐하기 이전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이전에 이 징후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징후들을 최대한 많이 데이터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조기에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스템을 돌리고 있고요.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봉사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본부에서 분석을 하고 적절한 대응법, 조기 대응법을 찾아내는 조기 대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문제인데,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 뭐 전반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보건 이슈,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이 얘기한 걸 보면은 뭐 1,3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뭐 천식이라든지 뭐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뒤에 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생기면서 이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다로 가라앉는 이제 도서 국가들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인한 피해는 되게 부각이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자체나 위험 자체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저희 뭐 적십자에서도 기후센터가 있어가지고 기후센터에서 기후위기가 보건에 미치는 주요 영향들을 이렇게 좀 쭉 분석해 놓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폭염이라든지 뭐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폭염이 예상되었을 때 지금 지자체에서 한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늘막 설치하고 쉼터 설치하고 뭐 지자체에 따라서는 뭐 거기 얼음을 설치해서 또 그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재난이라든지 뭐 영향이 오더라도 사람에게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피해를 미치는 것들은 다 보건 이슈거든요. 뭐 사람의 생명으로 따진다면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근데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는 다 보건적인 문제 때문이겠죠. 어떻게든 질병이든 간에 아니면 뭐 물리적 외상이든 간에. 그래서 기후 위기에 있어서도 이 보건 분야에서 어떻게 보건적인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핵심 트렌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저희 온라인 교육이 많아지면서 이런 자료들이 그리고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유엔오차에서 운영하는 인도주의 포탈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다양한 이슈들, 뉴스라든지 각 기구나 단체들의 이제 발간 자료들 그리고 뭐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서 저기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유엔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있고 그리고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있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 들어가셔서 한 번씩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